지난 시간에 봉건 사회를 만드는 이민족의 침입 중에서 이슬람과 마자르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가장 무서웠던 적이었던 바이킹이라고 흔히 불리죠. 노르만의 침입입니다. 이슬람이나 마자르족이 그때 고음, 승냥이 이런 거라고 치면은 노르만은 말라리아, 모기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고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안 나는데 대신 살상력은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늑대나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은 매년 수십만, 수백만이겠죠. 노르만은 그 정도의 존재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나타나는데 그 파괴력은 너무 무서웠어요. 노르만은 북쪽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데인 사람들, 예타인, 그리고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킹의 어원에 대해서는 크게 만, 걸프, 만이라는 것을 쪽 사람들이 비크라고 불렸는데 만에 사는 사람, 그래서 비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이킹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WIK,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노르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르웨이의 올라프 1세, 그리고 덴마크의 국왕 스벤이죠. 레이코에 나오는. 노르만의 공격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그야말로 서유럽 자체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들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려면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에 보면은 와이들링이나 백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모티브가 됐던 게 노르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봉건 시대의 유럽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쪽에 나온 장벽 같은 경우는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들, 재판제도 이런 거 보면은 봉건 시대를 정확히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만이 처음으로 이 거친 북해를 거쳐서 횡단을 해서 영국의 리디스판에 상륙을 했었을 때는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해요. 북해에서 건너서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영국은 진짜 노르만에 의해서 거의 모든 왕국이 멸망을 하고 웨섹스 정도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말에도 노르만어의 어원인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늘이란 뜻의 sky, 낮다고 할 때 이 row, 그다음에 fellow 이런 것도 노르만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노르만은 영국만 했던 게 아니고 거의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쾰른, 루앙, 오르레앙, 보르도, 런던, 요크, 이게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르만은 그뿐만 아니라 알프스 산중에도 들어갑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아드리아에까지도 가고 흑해까지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왕국이 시칠리아 왕국, 노르만 공국, 그 다음에 러시아의 시초가 되는 키예프 공국, 이것도 전부 다 노르만이 만든 겁니다. 키예프 공국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핀란드만을 통해서 북극 쪽으로 넘어가서 러시아강을 타고 쭉 갑니다. 남쪽으로 가서 흑해까지 거의 진출을 해요. 거기에서 840년도에 키예프 공국을 만들고 850년도에는 노브고로드 공국을 만들죠. 이게 나중에 결국 몽골한테 작살이 나고 그 뒤에 다시 부활을 하면서 러시아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0세기가 되면은 함대를 만들어서 비잔틴 왕국을 공격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핀란드 쪽 말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쪽 사람들은 북해를 건너죠. 주로 이 사람들은 노르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최강은 역시 덴마크 사람들이죠. 데인인들. 이 사람들이 834년도에 독일하고 네덜란드로 도착을 했고, 아일랜드에는 자기들의 기지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프랑스 해안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896년도에는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내륙까지 출몰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랑스킵하고 크나르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었는데, 이 배를 가지고 바다만 건너는 게 아니고 강을 타고 그냥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다가 육지를 만나든지 산을 만나면 배를 들고 그냥 넘어버려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배를 가지고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중까지도 공격을 하죠. 이베리아 반도 정도가 그때 당시에 안달루시아로 무슬림 왕국들이 중앙 집권제에다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약탈을 당했었는데, 966년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도 점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노르만이 무섭죠. 왜 8세기 말에 갑자기 노르만이 유럽을 침공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이 분분한데, 복수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설, 인구가 너무 증가됐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이런 요인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디어 북해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만들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랑크십하고
그나르라는 배를 만들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조선술이 얼마나 발달했었냐면 이 배의 강도와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어서 지붕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주로 프랑스 해안가 이런 데서는 큰 회당이나 교회를 짓고 났을 때 지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지붕처럼 거꾸로 얹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쓸 정도로 선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민족이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하면서 서유럽 자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성체를 건설을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군사적인 방어가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비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비군이 필요하면서 특히 중무장을 한 기병이 있어야지만이 노르만을 상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주가 일정한 봉이라고 하죠. 그 땅을 하사를 하고 하사를 받은 기사들은 영주를 위해서 자기의 군사적인 의무를 다하는 이런 군사적인 형태의 봉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기마병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등자 기술도 발달하고 이래서 그 전에 기병대는 투척용 창을 많이 쓰죠. 자벨린이나 필럼이라고 하는 거 던지는 창을 던지다가 이때부터는 찌르는 창, 랜스하고 파이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용병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프리랜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창을 든 기병인데 자유롭다는 거죠. 원래 봉건적인 주정제는 갈리아 지방 북서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프랑스 남부나 에스파냐에서는 좀 느리게 발달되는 건데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세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해서부터 농노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 그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가 이제는 성벽 내부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봉건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고 대신해서 개인 간의 유대가 사회적인 접착제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영주와 기사 간의 개인적인 유대인 거죠. 그리고 영주와 거기에 있는 봉신들 그리고 거기 농노들과의 개인적인 유대 그게 바로 사회를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서양 중세에는 지중해적인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에 이르러서 게르만까지 갔다가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유럽은 극도로 인구 밀도가 희박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마을 간의 교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도로 사정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도로가 봉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너무 이동이 어려워요. 너무 이동이 어려워서 봉건 시대가 처음 됐었을 때 봉건 일기 때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영토 돌다가 과로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르반 대표를 들고 오스만 투르크가 빈을 공략을 하고 했지만 도로가 너무 나빠서 우르반 대표를 못 들고 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15세기 말까지도 이 상황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베리아 반도가 나중에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쳐져서 스페인이 되고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무슬림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카스티아의 이사벨 왕하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1476년 11월 11일 날 산티아고 기사단의 단장이 죽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요. 이 15세기까지 기사단이 매우 중요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나이트 템플러라고 하는 템플 기사단을 아주 이른 시기에 다 제거를 하지만은 이베리아 반도는 무슬림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사단을 계속 융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사단이 매우 강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르투갈에서 우리가 보통 해양 왕자 엔리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엔리케가 그 엄청난 선단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송전 기사단의 단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배를 건조하고 그 다음에 선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죠. 산티아고 기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돈과 무력을 다 쥐고 있는 데는 이 기사단입니다. 이 기사단장을 이사벨이 생각했을 때 자기 남편인 페르난도가 단장이 돼야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76년 11월 11일 산티아고 기사단장이 죽자 이사벨 여왕은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이 산티아고 기사단이 있는 본부인 우클레스 수도원까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우리 남편 기사단장 시켜 안 그러면 니네 안 좋을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기세에 너무 놀란 나머지 페르난도를 산티아고 기사단 단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야돌리드에서 우클레스까지 3일 만에 갔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때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300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3일 만에 말을 타고 갔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도로 사정이 안 좋았는지 알겠죠? 제왕들한테도 이렇게 여행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산적이 나타나고 노름반이 나타나는데 왕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즉 경제가 폐쇄 경제가 되는 거죠. 폐쇄 경제가 되는 게 봉건 시대의 분쟁 해결 방법에 있었을 때 새로운 분쟁 해결 방법을 낳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